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평창 올림픽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7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복잡한 정세 잠시 뒤로 미루고 올림픽 관련 소식이 주목을 받을 때가 됐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많은 관심 속에 평창올림픽의 막이 올랐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 준비는 국내 정치는 물론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초 북한의 참가가 극적으로 결정되면서 또 한 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평창올림픽 참가를 주저했던 일부 국가들도 정상적으로 올림픽 참가를 결정했고 수많은 국가 정상들도 개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노로바이러스 집단 발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전관리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개최 기간 동안에도 면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참가 결정 이후에도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가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 빙상연맹 측의 부주의로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노선영 선수의 경기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렵게 따낸 올림픽 티켓이었지만 여러 가지 국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게 잘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평론가님,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좀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죠. 자, 올해 첫날인 1월 1일에 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고 난 뒤에 남북 간 교류가 급물살을 탔고요. 북한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 실험단까지 박람회에서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남북 간 화합과 교류라는 점에서 분명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구도 속에서 이 삼지연 관현악단과 응원단을 보도할 때는 지금까지 북한 관련 보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봤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지양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예술단과 응원단이 20대 북한 여성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이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 국민적 관심 속에서 이 북한 관련 뉴스를 휘발성 이슈로 소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는 당시 미녀응원단이라고 호칭할 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부각이 돼서 오히려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 경기 소식이 외면을 받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이 예술단과 응원단의 박람 활동을 본질적이지 않은 관점, 그러니까 이 화제성 기사만 찾는 보도 태도는 지양돼야 할 자세라고 보고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또 이 자원봉사자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모의 개회식 보이콧까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숙소에 공급되는 식수에서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해서 발생했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엄동설안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거나 출근 버스를 1시간 넘게 기다리거나 또 이 사비로 방한용품을 구입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노로바이러스도 이 자원봉사자 처우 문제도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아니라 이 세심한 배려와 기본적인 근무 원칙을 무시해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언론에서는 이 두 사건 모두 다 이 파장 위주로 보도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 처우 문제, 조직이 근무자 식사, 그리고 식사의 질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자, 근본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구성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2월 4일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예상보다 빠른 적응력과 단합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북한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의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정수현이라는 보석 같은 북한 공격수를 새로 발견하기도 했고요. 지금 단일팀은 남북 선수 간의 화합은 큰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남한 선수 중에 단일팀의 주축 선수인 박은정 그리고 또 이 랜디 히스 그리핀 선수가 부상 중이라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단일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승의 상대는 일본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지금까지 일본과 겨뤄서 7전 7패를 기록 중인데 한일전이 2월 14일 열립니다. 단일팀이 평창올림픽에서 1승을 올린다면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빙상연맹의 행정 실수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던 스피드 스케이팅 노선영 선수는 극적으로 올림픽 기회를 잡았습니다. 러시아 선수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올림픽 출전의 기회를 얻었는데 이 빙상연맹 회장이 노선영 선수의 자택을 찾아와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이면서 노선영 선수가 마음을 다시 열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여자 1500m 팀 추월 두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네. 이 노선영 선수 지난 4일 강릉 선수촌에 입촌해서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동안 보면 이게 평화올림픽이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북한이 참여하게 되고 하면서 약간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로 흘러갔던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시청자들이 좀 더 올림픽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적지 않았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련 보도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올림픽이 개막한 만큼 본 경기와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이상화 선수의 훈련 모습이나 피겨스케이팅 유망주인 차준환 선수의 훈련 모습이 속속 전해졌는데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니만큼 인기 종목 외에도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그간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던 스키 종목에서의 약진이 기대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됐고 경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월 14일 날 아이스하키 한일전이 또 있고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선수단 이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이 금메달 기준으로 한 메달 순위에서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은 쇼트트랙 여자 1000m, 1500m, 3000m 계주인데요. 심석희, 최민정 두 명의 에이스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요. 남자도 1500m에서 황대헌, 임효준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남녀 매스 스타트에서 이승훈, 김보름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하고요. 이 매스 스타트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종목인데 이 쇼트트랙처럼 선수들이 그룹을 져서 동시에 출발해서 이 기록이 아니라 순위를 가리는 종목입니다. 이외에도 이 썰매 종목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또 이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서 원윤종, 서영우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고요. 윤성빈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위고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2016-2017 시즌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썰매 종목은 홈트랙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동계올림픽에서 따낸 금메달이 모두 53개인데 쇼트트랙에서 42개, 피겨에서 2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9개를 따냈고 스키 종목에서는 단 한 개의 메달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이 한국 스키 올림픽 최초 메달의 꿈을 최재우 선수에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재우 선수는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에 도전하는데 현재 이 세계 랭킹 4위거든요. 네. 이 메달에 도전해볼 만한 실력이고요. 이 가슴 찡한 사연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어쩌면 이 매 대회 때마다 소개되는 사연이기도 하고 바로 입양인 출신 선수들입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입양인 출신인 이미연 선수가 프리스타일 스키 슬로프 스타일에 출전하는데요. 또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서도 박윤정 선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렸을 적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공통된 소망이 있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자신의 이름과 사연, 얼굴 등이 알려지면은
혹시라도 친부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왠지 미안해지기도 하고 또 왠지 고맙기도 한 사연인데 이들이 친부모를 찾는 기적이 일어나길 빕니다. 그리고 이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하키 변방이었던 우리나라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난 뒤에 아이스하키 올림픽 1승이란 꿈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귀화 선수 영입했고요. 유망주들을 해외로 연수 보내고 또 이 백지선이라는 캐나다 교포 출신의 NHL 이 스타 출신 감독을 영입하면서 올림픽 출전이란 꿈을 먼저 이뤄냈습니다. 한국 아이스하키 이 세계 선수권 대회 3부 리그에서 출발해서 지난해 1부 리그까지 올라오는 성과를 이뤄냈고요. 최근에는 이 유럽의 강팀들과도 맞붙어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 아이스하키도 이 올림픽에서 1승을 거둔다면은 그 작은 1승이 아이스하키 역사에 새겨질 의미 있는 1승이자 기적의 1승이 될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적으로만 본다면은 한국 스포츠의 동계 스포츠의 씨앗을 뿌린 대회로 평가될 것 같은데요.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같은 종목이 발굴됐고요. 또 스키에서도 최재우 선수를 육성했습니다. 컬링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고 비인기 종목이었고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던 동계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경기장도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일회용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 레거시를 보통 이 경기장 활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 선수 육성 그리고 이 시설 확보 등을 일회성으로 치부해 버리지 않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사후에 좀 더 각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올림픽 관련 보도와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이모저모 그리고 관전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녹색의 꿈과 뉴스 앤 이슈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극심한 추위에 몸을 잔뜩 움츠리게 되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이번 겨울의 혹한은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난방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녹색의 꿈은 지난 방송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난방법을 다뤘습니다. 한파가 심해지면서 난방량도 더 늘어나고 난방량이 늘어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게 되는데요. 녹색의 꿈은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난방법을 때에 맞춰 소개했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추위가 일찍 찾아왔고 추위의 정도도 심했습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12월 영하권 날씨는 예년보다 2배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한파의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했지만 겨울은 더욱 추워지는 온난화의 역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난방 에너지 소비가 다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난방 온도를 1도씨 낮추면
에너지 소비를 약 7%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실내 난방 온도는 24에서 26도씨 정도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22도씨 정도로 낮추고 단열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실천해 볼 만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난방 방식인 온돌, 즉 바닥 난방은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산화탄소는 발생하지만 오염물질 발생은 현저히 적은 난방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온돌 난방은 싸고 열 효율이 좋은 화석 연료의 개발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1970년대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앙난방, 1990년대 계획도시 건설로 지역 난방으로 발전되다가 현재는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 선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온돌 연구소를 찾아 온돌 난방의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온돌 난방은 굴뚝이 서양처럼 높지 않다고 합니다. 식은 연기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뜨거운 연기는 가둬두고 식은 연기를 밀어내 열을 더 오래 보존하는 방식으로 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연기가 맵거나 뜨겁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서양의 벽난로는 불완전 연소된 연기를 강제로 배출하기 때문에 연기가 매워 굴뚝을 높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온돌 난방의 과학적 난방 방식은 구들장 실물 축소 모형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의 구조를 설명한 그림도 열을 그대로 가두어 온기를 오래 보존하는 온돌 난방의 원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에서 온돌 난방 방식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온돌은 방이 작고 좌식 생활을 하는 곳에 적합한데 온돌과 벽난로를 함께 씀으로써 바닥 난방만 사용할 때보다 난방 효율을 높이는 사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녹색의 꿈의 지난 방송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난방법이라는 시적절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산화탄소 감소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나 자료들이 부족해 제목에서 기대했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난방 효율을 높이거나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에 집중했다면 더욱 쉽고 일목요연한 구성이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 효과는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의학적 시술을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을 만들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YTN이 전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뉴스에서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쓴 사람은 9,336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라고 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과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대상에 대한 정보도 간략하게 언급해줬더라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벌칙 부과도 연명의료 결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는데요. 의료인에 대한 벌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자세한 정보가 없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뉴스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의미를 임종기 환자가 의료로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생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죽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대상과 범위가 국한된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여러 가지 보완점을 남긴 채 본격 시행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존엄한 죽음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미숙하나마 법적 테두리가 마련된 것인데요. 생명과 윤리를 다루는 법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를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부정확하게 표현된 자막이나 자료 화면에 자막이 누락된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헬기에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 등이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자막으로 군 5.18 특조위라고 표기했는데 정식 명칭은 국방부 5.18 특조위인 만큼 부정확한 표현이었고 공식 명칭 사용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북한 응원단 등이 육로를 통해 방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 92호에 내려 버스에 타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앵커가 이전 상황임을 가끔씩 언급하기는 했지만 시점과 장소, 상황을 자막으로 지속적으로 고지했다면 더욱 유익했을 것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과 취재보도의 유의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맞이하는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그동안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일 시간 중복 편성으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이 침해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가 지상파 3사에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순차 편성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결승전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순차 방송은 각 방송사별로 종목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중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계방송과 취재보도에서 특정 인기 종목이나 메달권 경기에 편중되어 스포츠의 다양성과 올림픽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메달 획득과 순위에만 집착해서 스포츠 정신이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주의와 승리지상주의로 치우치는 사례는 자제돼야 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15개 종목에 102개 세부 종목으로 나누어 개최됩니다. 동계올림픽 종목은 경기 규정이나 내용 면에서 아직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설은 시청자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춘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어 충실한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설자들이 중계방송 도중 사적인 발언이나 지나치게 감정이 앞선 해설로 때로는 응원을 하는 건지 분간키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취재보도에서 특정 선수의 신상이나 성차별적인 내용 또는 여성 선수의 외모에 집착하는 성정적인 보도는 배제돼야 합니다. 이번에도 자칫 북한의 미녀응원단, 예술단의 지나친 흥미나 감성에 쏠려 평창올림픽의 정신과 본질에서 벗어나는 보도는 자제돼야 합니다. 또한 중계방송으로 정규 방송이 삭제될 경우 사전에 임시 편성 변경에 대한 충분한 예고를 통해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청 편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올림픽 기간 중 스포츠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일반 뉴스의 균형감이 위축되지 않도록 뉴스 편집에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이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 이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기회입니다. 방송은 이번 대회가 하나된 열정으로 화합과 평화, 나눔의 제전으로 성화시켜 번영과 선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펼치는 역할을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